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주관식 문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65번입니다. 주택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용어를 쓰시오. 자, 뭐란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그 이제 택지죠. 택지인데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되는 택지는 공공택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그래요. 막상 주관식은 쉬운 듯 하면서도 쓰려고 그러면 정말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용어는 좀 많이 좀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6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합니다.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인계인 수선 예전에도 잘 톡톡 나오다가 약간 그 문제의 성격이 단편적이고 좀 암기 위주니까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항목 5개 중에서 6개 중에서 이 5번이 이번에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보는 거죠. 거기 보시면 5번에 세대 전유 부분을 인도한 날의 현황이죠. 전유 부분을 인도한 날의 현황. 이제 이게 이제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이제 하자 쪽에서 주택 인도 증서와 이제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인수인계 할 때 이 현황을 인계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하면서 이제 개정된 부분이 2군데가 있어요. 크게 개정된 건 아닌데 명칭을 1번 보시면 설계도서 장비내역, 안전관리계획, 장기우선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요 장이 장비내역이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이렇게 바꿨죠. 장비의 명세. 이제 명세 이런 내역, 명세 다 같은 얘기인데 아무튼 바꿨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관리비 예치금의 내역이었는데 관리비 예치금의 이것도 내역을 명세. 하자 보수 아까 공부할 때도 사용 내역을 시장 등에 신고하던 것을 사용 명세를 신고해라. 그래서 내역을 전부 명세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얘기 같은데 다 이렇게 명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죠? 네, 그렇죠. 부가 내역이라는 표현이 다 명세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명세. 그리고 2번은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 부가징수 현황과 이에 관련된 회계서류. 관사회 이렇게 했던 거죠. 3번은 그대로 장기손 충당금의 적립 현황, 그리고 6번에 관리규약 그 밖에. 그래서 이것도 뭐 머리 글자를 같이 해서 비어있는 공간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까 그 객관식 마지막 문제 그 48번 문제도 그 안전관리 그 진단 기준이 한 번 빼고 다 계속 꾸준히 나왔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수시설과 비상저수시설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등록 말소 등과 관련된 이야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개정이 됐고 주택관리업자 이야기하면 머스 등록 말소를 계속 물어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등록 말소와 관련해서 반드시 말소해야 된다. 반드시 말소해야 된다. 이거 찾으셔야 되죠. 이거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말소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 일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2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제2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말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거죠. 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2호는 두 가지예요. 그죠? 2호는 영업 정지를 일단 맞았는데 이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하나 하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 기간이 합산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이건 이제 우리가 3, 2, 12 한 거죠. 여기에 해당하면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빌려주는 건 이제 다 말소시키고 자격증도 빌려주면 취소시키고 다 이렇게 다 이제 바꿨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게 얘하고 얘가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그전엔 요 두 가지가 있었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거죠. 엄청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요 두 가지까지 추가가 됐으니까 정말 문제 구성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뭐 객관식, 주관식 다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7호 또는 8호에 해당하면은 요거는 must 영업 정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요번에 새롭게 들어간 거죠. 요거는 반드시 영업 정지를 꼭 해야 되는 반드시 영업 정지. 7호, 8호. 그래서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한 경우, 또 장기손 충당금, 사용료, 관리비 이런 거를 타 목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관리비 등을 잘못 사용한 경우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 외 사용. 그래서 사실 뭐 요것보다도 요 부분이 많이 나왔으니까 잘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4번 보시면 관리 실적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년간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그래서 답은 3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 문제가 공통적으로 들어갈 뭐 숫자를 써라 그럼 3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가로 안을 채우라 그랬으니까 채워야 돼. 이렇게 채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습관적으로 슬래시 긋는 분들이 있어요. 그 쓰실 때 용어든 숫자든 이건 슬래시는 무조건 틀립니다. 이거는 슬래시는 3분의 3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정확한 표현은 3, 3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68번 문제를 틀리셨다면 안 되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앞에 지문이 있는데 감사죠. 감사. 앞에 지문이 있었어요. 그죠? 재심의 요청권. 자, 그 다음에 69번 문제. 이건 뭐 아까 지방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하면서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그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죠. 중앙은 15명, 지방은 10명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4, 5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위촉 임명을 하게 되는데, 소속 공무원, 또 조교수직, 그리고 판검 변호사, 그리고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하고 다시 한번 또 비교를 해보면,
10명 이내, 15명 이내.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 이거는 1에서 4급 고위 공무원단. 이게 조교수라고 하면 얘는 부교수. 그죠? 주택관리사로서 5년, 그러면 얘는 10년. 관리사무장 10년. 그리고 판, 검, 변, 뭐 공인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여기는 판, 검, 변호사 6년. 그죠? 그런 것들이 다르니까요.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4번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그래서 여기는 그냥 2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2년 연임. 그래서 이 패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패턴은 하자심사 분쟁제가 똑같아요. 여기 조정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하고 요거는 그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순서대로 각각 써라. 자, 요건 이제 좀 의미가 있어요. 요건 좀 정리를 좀 할게요. 30일, 그리고 2번은 재판상 화해입니다. 그죠? 이게 며칠이라고 했어요? 아니, 답 쓰신 게. 아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15일이라고 혹시 안 썼어요? 아니요. 자, 70번 문제를 봅니다. 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하잖아요. 조정이 끝나면 이제 조정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결정권을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분쟁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분쟁 조정기간은 60일이죠. 그죠? 공용 부분은 90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쟁 조정을 90일 공용 부분에서 하고 나면 이제 가닥이 잡히죠. 그러면 요거를 수락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요. 그러면 그 조정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안이 나온 거를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수락해, 안 해? 기다려봐. 그리고 또 하염없이 기다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기간을 줘야 되겠죠? 수락 기간. 당사자한테 이 수락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수락 기간을 얼마 준다고요? 30일을 준다고요. 예전에는 이게 15일이었어요. 30일로 바뀐 겁니다. 30일이요. 그래서 수락을 했다. 그 조정서 나왔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거로 본다라는 거죠. 자, 71번 문제요. 요 패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자담보채행 기간이 2년, 3년, 5년, 뭐 10년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담보채행 기간이 있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환을 해야 돼요.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를 반환하느냐 이제 요 얘기인데 요게 그 전에도 1년, 2년 뭐 있을 때도 잘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개정돼서 또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틀을 바꿨잖아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 3년짜리 하자담보채행 기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나머지잖아요. 엄청 많아요. 네, 40%. 그리고 요게 25%고 요게 20%예요. 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 뭐 한 번 딱 보고 쓸 수 있겠지. 그 시험장 가면 막상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자담보 체계니 하자담보 그 시설공사 너무 많은 거, 엄청 많은 거, 그걸 40% 기준으로 하고 양쪽에 5%씩 들어가는 숫자가 들어가요. 가장 큰 숫자 옆에 15, 25, 35, 45 하는 그 5단위가 여기 양쪽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걸 정리 안 해놓으면 막판에 가서 여기가 25인가 여기가 20인가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기억을 명확하게 40 옆에 15하고 25가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5단위 10단위 할 때 건너 이렇게 건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단위가. 이제 이렇게 좀 연상을 해 놓으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냥 딱 문제 보자마자 다다닥 이렇게 쓰셨다. 그럼 크게 문제 없겠죠. 근데 시험장 가면 긴장해요. 그 숫자 하나도 이쪽 25인가 이쪽 20인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꼭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72번은 우리가 이제 5번 지문, 동그라미 5번 지문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갑정방화문은 이제 그 오피스텔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그 보일러실의 우입 2번이요. 보일러실의 우입 부분에는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 위아래 부분엔 지름 10cm 이상의 흡배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요 개별 난방 설비 설치 기준이 나오면 뭐 요렇게 이제 그 다음 번은 요렇게 나올 확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림으로 보면 이게 보일러실이다. 여기 보일러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 안에. 그죠? 보일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급수가 이렇게 따라와서 이제 급수가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열된 온수가 이렇게 이제 세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열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안에 이제 뭐, 지난 시간에나 이번 시간에 팽창 탱크가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있고 뭐 그렇겠죠. 그렇게 했을 때 환기창은 위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 환기창. 이 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5제곱미터가 되고, 그리고 공기가 들어나가는 거, 공기가 이렇게 뭐 우리 이제 통상 이제 보일러실 보면 갤러리 창으로 밑에 이제 이렇게 하게 했는데 개방 구조로 해야 되니까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려 있는 상태는 갤러리가 많아요. 뭐 어쨌든 요 흡기구, 또 공기가 나가는 쪽에 배기구.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이제 우윗 부분이고 이거 이제 아랫 부분이 되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쪽과 나가는 쪽, 요거는 지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cm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10cm. 그 73번 지문도 이제 뭐 강의 중에는 그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라, 물론 아주 예전 그 기본 강의 들어가면 뭐 내용이 있겠지만 이제 최근 강의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이 틀렸는데, 유량 조정조예요. 유량 조정조. 그래서 이 유량 조정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들여다보면, 자, 이제 그 오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수가 유입이 되죠. 오수가 이렇게 이제 쭉 들어와요. 오수가 유입이 되면 이 오수가 이렇게 쭉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들어와요, 오수가. 근데 유량 조정조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여기에는 이제 온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서 이런 유기물질들을 분해하잖아요. 합성 분해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량조가 없이 그냥 온이한테 직접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면, 특히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저녁 뭐 7시, 8시 이때 물을 엄청 씁니다.
뭐 설거지,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그래서 8시, 7시 되면 막 오니가 막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죠. 배 터져 죽어요. 근데 새벽 3시나 낮 뭐 한 2시, 뭐 11시 이때는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진짜 쫄쫄쫄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또 되게 배고파요.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습관이 제우선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대로 먹이 활동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습니다. 받아서 어느 정도 수위가 이렇게 차서 일정 수위가 넘을 때만, 일정 수위를 잡아놓고 수위가 넘을 때만 다음 단계, 뭐 폭기조라든지 뭐 오니 저류조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니한테 떨어지지 않게끔. 그러면 이게 일정 부분은 이제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충족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넘어가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양이 일정하게 넘어가게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수처리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투입 오수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시설이다. 뭐 요즘 이제 침사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오니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이 전 단계인 스크린이라고 하는 스크린조에서 뭐 협작물이라든지 뭐 애들 거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빵봉지라든지 뭐 애들 장난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걸러내죠. 그리고 침사조는 이제 중력 침강에 의해서 걸러내는 것들도 처리하게 되는데 침사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유량 조정조가 그 역할을 한다 그 얘기. 자, 말 그대로 유량을 조정하는 조가 탱크잖아요. 유량을 조정하는 탱크다. 유량 조정조라고 합니다. 자, 74번 문제 봅니다. 수전 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수전 설비가 뭐냐? 수전 설비가 뭐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수전 설비라고 하는 거는 뭐 세대에 220이든 공용에 380이든 이걸 직접 쓸 수 없으니까 변압기를 통해서 배전반에 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전 측의 전기가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이제 발전기도 옆에다 놓죠. 그래서 이 설비 자체를 우리는 예비용 발전 설비 이렇게 부르고요. 그죠? 예비용 발전 설비 이렇게 부르고 전기 사업법에서는 이거를 우리한테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수전 설비가 우리한테만 해당된다. 그러면 얘와 얘 그래서 전기 설비 또는 뭐 예비용 발전 설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이 발전 설비라고 하는 것이 예비용이 아니라 실제 전기를 발전기로 해서 쓰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건 전기사업법 용어니까 군의 발전 설비로부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군의 발전 설비. 자, 그래서 답은 군의 발전 설비입니다. 군의 발전 설비. 이게 이런 유형의 문제만 벌써 10번 이상을 푸셨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75번.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정의다. 뭐 요건 잘 쓰셨겠죠? 그죠?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무슨 근로자라 그래요? 이건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때 이제 나올 때는 1주라고 할 때 그 일을 가로쳐서 시험에 냈었죠. 75번. 요걸 이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우리 이제 비정규직 이야기할 때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런 얘기 매스컴 많이 하잖아요.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그래서 이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 근로 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차이가 작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일한다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가 돼요. 소정 근로 시간은 뭐예요? 법정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정한 근로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문제에서 일주할 때 일을 가렸었고요. 이번에는 단시간을 가린 겁니다. 단시간 근로자. 자, 76번입니다. 중대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또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죠. 7일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그 일자를 이렇게 가로 안 치고 써라라고 하는 데 의도가 있습니다. 그걸 1주 이러면 안 돼요. 7일. 7자만 쓰세요. 그럼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7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주관식은. 7일. 7일 이내. 이제 통상적으로 단위는 다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데 이제 의도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뒤에가 1주, 3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뭐 1주, 2주, 3주 이렇게 이제 쓰기를 유도를 한 거였어요, 사실. 예, 7일입니다. 7일. 그리고 이제 우리 전기사업법하고 다른 부분은 사망자가 2명이라는 거죠, 전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조 많이 했던 77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쓰셨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에틸벤젠 360. 예, 그리고 마지막 200베크렐 이하 되는 거는 라돈. 예, 그래요. 라돈 360. 순서대로 하면 360 라돈. 슬래시 걷지 마세요. 콤 맞고 가세요. 예. 그 다음에 78번 문제를 봅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 의외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소활동 설비의 주관식으로 써라 할 때도 이걸 물어봤고, 지난번 문제 예비 전원 30분 한 것도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설비에 대한 질문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78번 문제는 소방시설 적용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화재 안전 기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 교재 몇 페이지죠? 283, 284, 285, 286으로 이어지는 적용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시면 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문제는 화재안전 기준과 달리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왔던 비상 방송 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이 됐었는데, 이 숫자를 그냥 보시면 이게 실제로 막상 쓸 때는 이게 정확히 못 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아직 안 나왔고, 만약에 기출이 된다면 지금 3,000, 1,000, 30, 16 이렇게 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어요. 생각 안 나.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필요한 곳이 어디냐? 어디에서 필요한 곳이에요? 주로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 그럼 이게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뭡니까? 지하에 들어가면 무전기가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이 있다. 혹은 지하에 커다란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그럼 지하는 무전기가 안 터지는데 여기 화재가 여기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화재의 진압 상황이라든지 잔불 상황이라든지 지금 어떤 번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전기를 서로 주고받아야지 막 전화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무전 활동이 지하나 이런 데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무전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요 입구에 혹은 여기 일정 장소에 어떤 시설을 하나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무전기 주파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채널 공유하고 있는 그 무전 채널의 메인을 여기에다 연결을 해버리면 나머지 무전기는 여기에 가 있든 여기에 가 있든 다 통합니다. 지하 막 깊숙한 곳에 들어가도 그 시설 안에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설비가 무선통신 보조 설비예요. 그러면 이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여기다 설치할까요? 아니, 그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이 조그만한 건축물일까요? 아니면 높고 깊은 건축물일까요? 높고 깊은 거다는 거죠.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예비 전원은 몇 분을 이상 버티라고요? 예, 30분. 이건 알고 계시죠? 그럼 이거 알고 계시면 이 규모가 나와요. 지하로 봤을 때는 연면적 얼마? 3,000. 네, 30이 이제 3자 계속 나오는 거예요. 3,000. 또 1,000제곱미터짜리가 3개 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게 1,000제곱미터짜리가 1,000에서 3개 이상이다. 그럼 3 곱하기 1,000 하니까 이것도 얼마예요? 이것도 3,000. 우위로 가볼까요? 우위로? 네, 우위로 한 번 갔다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30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30층 이상인 곳에 여긴 필요가 없죠. 여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층 이상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30층. 우리가 이제 뭐 30층 이상인 곳에 몇 층 이상 하느냐 그랬을 때 뭐 16층, 그러니까 15층 이하를 안 하니까 16층 이상 한다. 이건 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공교롭게 다 이렇게 3자가 다 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쓸 수가 있죠. 근데 그 숫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해야 될 대상에 꼭 면적을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이다. 목내 소화전이라든지 옥외선 이런 거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야지 그 숫자에 근접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이게 힘들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 해서 이게 힘들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안 해서. 그래서 하실 때는 정말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9번도 답은 쉽게 냈어요. 답은 2m죠. 답은 쉽게 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요거 관련해서 조금 그 입상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스설비의 입상관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 이제 단위 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싱크 있고, 뭐 여기 이제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렌지우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요 위에 이제 확산 소화기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여기 있죠.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죠. 주거용 주방. 예. 요게 이제 들어있고, 뭐 감지부, 탐지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돼 있고, 뭐 감지가 이쪽에 있고. 그러면 요게 있으면 가스배관이, 요 가스레인지를 쓰기 위한 가스배관이 밑에서 올라와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위에서 내려와 있죠. 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콕 가스밸브가 있고, 차단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부 본관에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계량기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에 계량기가 붙어 있어요. 계량기, 그죠? 이 계량기 높이가 얼마라고요? 1.6에서 2.0. 계량기의 높이가.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것까지는 알고 있고, 이 가스 계량기는 이 화기로부터 위에 얼마 해야 돼요? 2m. 그죠? 2m 이상 해야 돼요. 요 개념은 이제 가스 계량기는 다 알고 있는데, 입상관이 뭐냐면 이게 입상관이에요. 이게. 요 관이 입상관이에요. 그래서 이 입이 서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직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관이다 그 얘기예요. 세대로 들어오는 관. 그래서 이 입상관은 가스 계량기가 붙어 있는 높이예요. 그래서 입상관은 요 가스 계량기 밸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입상관에 밸브를 여기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밸브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요 같이 있으니까 그 높이는 다 1.6에서 2.0.
그래서 이 입상관은 화기하고 얼마큼 떼야 되느냐? 2m 뗀다. 외로. 자, 80번. 층간소음 범위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용어를 써라. 그죠? 예. 우리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뭐 요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숫자 57을 비롯해서 그죠? 57을 비롯해서 52, 43, 38, 40, 45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무슨 소음이라고 하느냐? 직접 충격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공기 전달 소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까지, 뭐 숫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보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해설을 마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의 문제와 또 개정된 유형의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설비 문제, 또 물론 이제 화재안전 기준과 또 소방시설 적용 기준 이런 이제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문제,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실제 실무가 그렇습니다. 워낙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이거를 전 범위를 다 공략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켓을 정해 놓은 그 부분은 이제 완벽하게 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하자보수라든지 뭐 이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공동주택 관리 법령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하는 훈련들을 좀 더 이렇게 키우시면 맞출 문제는 정확히 맞추고 처음 보았다든지 틀린 문제는 과감하게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뭐 요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